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자폭전대로 불릴 만큼 진흙탕 싸움 속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며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기 2년의 지도부는 당 쇄신과 내부 갈등 수습, 또 당정 관계 재정립을 과제로 안게 됐습니다. 잠시 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생방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득표율 62.8%로 1차 투표에서 압승했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가겠다며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가 통제되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며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경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초박빙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사실상 대진이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과반을 웃도는 득표율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당대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경기 고양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새 지도부 가운데 당대표부터 보겠습니다. 과반을 득표했으니 결선은 안 가는 거죠? 네, 한동훈 신임 당대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62.8%를 득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2차 결선은 안 가게 됐습니다. 총 득표율 기준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후보는 14.58%, 윤상현 후보가 3.73%로 뒤를 이었습니다. 애초 투표율이 낮게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 대표는 조금 전 수락 연설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과 경쟁으로 갈등이 불거진 점에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며 상처 봉합을 약속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나 원전 사업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민의 사랑을 받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뒤 지난 총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앞으로 당정 관계 재정립, 당내 분열 봉합, 또 거대 야당 방어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예, 그리고 신임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지도부죠. 최고위원 당선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던 9명 후보 가운데 장동혁, 김재원, 이뇨한, 김민전 등 4명이 선출됐습니다. 관례상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사실상 팀을 이뤄 출마하는 한 대표의 이른바 러닝메이트였던 장동혁 의원이 안정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정훈 후보는 득표에서는 4위를 했지만 여성을 반드시 1명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뽑히지 못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한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진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YTN 김다연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검찰 내분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조사 장소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진행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과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을 검찰청에서만 조사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사 방식에 대해선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애초부터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선 대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 앞에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조사 장소만큼은 검찰청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 조작 사건은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명품 가방 사건은 조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법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검찰청사에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소환 통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 등 다른 검찰청사에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 소환을 앞세우는 대검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끝에 결국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현직 영부인 조사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정당한 수사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면서 명분을 잃었다는 게 이 총장 판단입니다. 여기에 검사들이 경호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편의를 봐주며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두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한 데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현직 영부인이 처음으로 소환 조사 받은 걸 두고 장소 등을 문제 삼는 건 오히려 검찰총장이 외압을 행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 내부에서 조정하지 않고 외부의 밝힘에 따라 결국 김 여사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황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며 이제 의혹을 풀 열쇠는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를 부른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말이 여권에서조차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는 뻔뻔한 입장만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을 포함한 중대 비위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 쌍특검 법안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동훈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내리며 또다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가 피해는 물론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들이 갇히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230년 넘은 천연기념물 나무도 폭우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이 들어찼던 비닐하우스. 추석 대목을 기대하며 한창 열무가 자라던 곳이지만 지금은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바닥에는 잔뜩 이끼가 끼었고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월급도 줘야 되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복구하려면 이거 한 최소한 60일은 걸려야 된다고. 폭우가 오던 날 언덕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 공사 현장. 인근 화훼 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곳 1000평 규모 비닐하우스에는 장미 15,000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파리는 모두 샛노랗게 변했고 그나마 피어있던 꽃봉오리도 색을 잃고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게 저렇게 죽었잖아요. 환기 시설까지 물에 잠기면서 덥고 습한 날씨에 복구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전기를 투입할 수가 없어서 이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냉창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갇혀 온기들을 전부 다 가둬놓은 상태가 돼버려요.
저희들이 정상복구 활동을 할 때까지는 6개월 정도 이제 공백 기간이 생겨서 사실 막막합니다. 상가와 주택도 폭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침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 다행히 안에 있던 시민 3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또 빌라 반지하 등 곳곳이 침수되며 밤새 물을 빼내야 했습니다. 저 뒤 안에 있는 소파가 물에 떠가지고 그 밑에 있는 깔아놨던 거 다 파손되고 그래서요. 뭐 손해는 뭐 말할 수 없죠. 2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나무도 쓰러졌습니다. 천연기념물 555호 포천 초가리 오리나무가 폭우와 강풍에 부러졌습니다. 뿌리하고 지상면에 있는 그 부분이 넘어가 버린 거죠. 예.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내린 폭우가 곳곳에 또다시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을 충분히 확보했다며 공식 후보 지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밤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한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해 자랑스럽다며 조만간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의원 가운데 최소 2,668명의 지지를 얻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 1,976명을 훌쩍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발표 직후 유권자 4,001명을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차이로 따라붙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기 전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포인트 차이로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줄어든 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해리스의 등판이 유력해지자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리스의 대세론을 강화할 수 있는 러닝메이트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제이디 벤스는 자신의 고향인 오하이오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가능성이 커지자 미리 견제에 나선 겁니다. When I see her give a speech, and she talks about the history of this country not with appreciation but with condemnation. 트럼프 진영에서는 해리스를 겨냥한 새로운 광고도 선보였습니다. 바이든의 인지력 쇠퇴를 은폐했다며 해리스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he covered up Joe's obvious mental decline. Our president is in good shape, in good health, tireless, vibrant.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만만한 상대라며 초반 기선 제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대세론이 형성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러닝메이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인 해리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백인 남성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나 공화당 우세주 출신 주지사들이 승산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y plan is to serve out my full term. The only way that wouldn't happen is if I had an opportunity to help Kentuckians in a different way. 바이든 사퇴 당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2%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 지지자 65%는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지만 경쟁 없이 해리스가 후보직을 차지하는 게 대선 본선을 위해 옳은 일인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작을 잃은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룹 쇄신과 신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카카오는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임시그룹 협의회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쇄신과
인공지능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구속을 면치 못하면서 카카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하던 그룹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직접 경영쇄신위원장을 맡아 조직 정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여러 차례 지적받았던 문어발 확장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카카오 계열사는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받던 사안이고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 재검토해서 그 계열사를 줄이는 작업과 그 결과 계열사를 124개로 줄이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김 위원장의 공백 사태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여기에 카카오가 속도를 내던 인공지능 서비스 등 신사업에도 먹구름이 꼈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핵심 계열사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또 매각한다. 그리고 AI 산업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향후에 뭐 매각 관련된 이슈들, 신산업 관련된 이슈들, 다음 먹거리 이슈들이 올스톱될 가능성. 다만 정신화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이 기존 사업을 이끌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엄중한 현실 인식 아래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첫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상황이 안타깝지만 정신화 대표를 중심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흉기 피습 당시 헬기 이송 등 특혜 논란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배경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병원과 소방은 규정과 절차를 어겨가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면서도 정작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특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1월 이른바 헬기 송특혜 논란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달리 부산대와 서울대 의료진, 부산소방본부 측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인정된다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학교병원과 서울대 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의 권익위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긴 하지만 국회의원은 적용이 제외되고 이 전 대표 등이 연루된 이번 사안만 적용하려면 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되는 서울대, 부산대 의료진과 부산소방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습니다. 부산대 병원의 경우 권한이 없는 의료진이 119에 응급 헬기를 요청해 사실상 이권 개입을 했고 부산소방본부 역시 검증 절차를 어기고 헬기를 보내 특혜 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원을 받은 서울대병원 역시 입원 희망자가 워낙 많아 철저하게 전원 지침을 따라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사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이게 부탁받아가지고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한 것인지 정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저희의 조사 권한에 바뀝니다. 권익위는 위원들 간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 행동강령 문제를 의논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00여 명을 확정해서 각 병원이 채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지가 관심인데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일반 병원에 취업하거나 군복무를 하며 향후 수련 복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 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수는 13,500여 명. 지난 17일까지 이 가운데 56.5%인 7,600여 명이 수련을 포기하거나 사직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하반기 복귀를 유도하려고 동일 과목 동일 연차 지원 허용 등 수련 특례를 제시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에 합격하면 9월부터 다시 수련을 이어나가 예정대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선택할 만한 가장 일반적인 대안은 일반 병원 취업입니다. 전공의는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여서 전공을 살려 의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등은 회원들의 병의원에 사직 전공의 채용을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선배 의사로서 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받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미필 남성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군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필요 인력은 1,000명에서 1,300명 정도 규모라 사직 전공의가 한꺼번에 몰리면 입대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기다리는 동안 취업이나 개원을 하더라도 입영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에게 군복무 문제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로 나가 외국 의사 면허를 따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는 국내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복귀 여부를 저울질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 전공의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서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보이콧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의대생 학부모연합은 정부가 대입 사전 예고제를 무시한 채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위한 비정상적인 교육 정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오로지 진급만 시키겠다는 거라며 이는 향후 저질 의사, 반쪽 의사가 돼 환자를 치료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을 숨긴 장소에 사진을 찍다가 CCTV 관제센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300m 추격전을 벌이면서도 손에서 놓지 않던 가방에서는 배달이 예약된 또 다른 마약 봉지가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표정호 기자가 전합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빌라가 밀집한 주택가.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건물 사이에서 나옵니다. 태연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집을 돌며 사진을 찍는 남성이 있다는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을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나는 겁니다. 새벽 쉬한 시간대 주택가에서 백팩을 맨 남자가 집을 옮겨 다니면서 현관에서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여 전속력으로 달리는 이 남성. 메고 있던 가방이 벗겨지려고 하자 손으로 꼭 쥐고 계속 달립니다. 골목을 뛰고 또 뛰고 추격전은 300m나 이어졌습니다. 급하게 방향을 바꿔가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채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20대 A씨의 가방에는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마약 밀수 조직의 일원으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했습니다. A씨는 건물 안에 마약을 숨겨둔 뒤 인증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운반한 필로폰 봉지 18개를 수거했는데 A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1,5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의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경찰관들이 운전 중에 의식을 잃은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경찰관들의 빠른 조치 덕분에 3% 확률로 생존했다고 합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 대기 중인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앞차와 부딪힙니다. 마침 현장을 지나던 순찰차가 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뒷차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문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빨리 구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다급하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경찰관은 응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자를 젖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운전자를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하니까 한두 번 숨 뱉으셨거든요. 저도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그렇게 5분 차가 들썩이고 경찰관도 가쁜 숨을 내쉴 정도로 긴박하게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50대 운전자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평소 지병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가던 길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루투스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끊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아버지도 그날 돌아가셨는데 저까지 그랬으면 진짜 집이 정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죠. 천운이라고 그랬어요. 운전자는 담당 의사로부터 초기의 심폐소생술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고 들었다며 두 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혁에게 넘긴 의혹이 있는 최모 변호사가 자신은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SNS를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다면서도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 해커 유튜버가 취재도 하고 공익 활동을 하는 줄 알았다며 자신이 제공한 자료로 돈을 뜯을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구명 로비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를 해병대 훈련 참관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했던 국회 청문회 증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3월 한미연합 쌍용훈련에 송 씨를 직접 초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내부 확인 결과 자신이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게 맞지만 당시 초대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체코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 측은 원전 사업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한국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도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주한 체코 대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 체코 원전 수주 쾌거로 K원전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체코를 교두보로 폴란드와 네덜란드 등 앞으로 있을 유럽 시장 원전 수출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이반 얀체렉 주한 체코 대사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전 2기뿐 아니라 추가 2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 means that we will have almost more than 4,000 megawatts of the electricity power. So it will mean for us the cornerstone of the energy security. So this is a very important project for us. 최종 계약을 앞둔 2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양측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체코가 중요 과제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투자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here Korea has experience, has its own track record. So there might be a good cooperation between the Czech companies and the railway industry. 얀차렉 대사는 또 K 방산에도 관심을 보이며 잠재력이 큰 협력 분야로 꼽았습니다. We know that Korea has a very developed, military industry, as well as Czechia does have, and so there is always a scope for cooperation. 아울러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정상들의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국 간 인적 문화 교류도 강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체코 현지로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원전 사업 후속 조치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외교부 이준일 한반도 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스 베일리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와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국장과 베일리 부대표는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한 뒤에 북한은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미가 제안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일리노이에서 흑인 여성이 자택에서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번졌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인종차별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홍주의 기자입니다. 깊은 밤 가정집 외부를 이리저리 비추는 손전등. 곧이어 현관에 불이 켜집니다. 집에 있던 흑인 여성 36살 소냐 메시가 911 신고를 한 건데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메시를 다그치다시피 몰아세웁니다. I heard somebody outside. Yeah, we checked your house, we checked your backyard. I walked all the way through all these backyards. We checked your front yard. 조금 뒤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온 메시와 경찰. 신분증을 찾던 메시가 부엌으로 가서 끓는 물을 싱크대에 붓고 무슨 이유에선지 경찰이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얼굴에 총을 맞은 메시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았던 메시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모습은 당시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총을 쏜 30살 백인 부보안관 션 그레이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is man should have never had a badge. He should have never had a gun. He should have never been given the opportunity to kill my child. Because he had some serious blemishes on his record. 조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소냐 메시를 애도하며 흑인들이 안전을 지키려다 공포에 직면하는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또 이번 영상으로 대중의 분노가 촉발되며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대표되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폭력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도 불똥이 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일 퇴진 위기 수준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시다 총리를 향한 퇴진 압박이 당 안팎에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에 기시다 총리는 정치적 최선의 판단을 하려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후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日米同盟、これは言うまでもなく、我が国の外交安全保障の基軸です。よって今後の動きについて注視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하지만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여파가 기시다 총리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마주한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낮은 지지율이 11월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사퇴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2달 앞두고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중의원 임기가 끝나는 데다 같은 해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위기감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기시다파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승산이 없으면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관계자도 당내에서 기시다 총리의 연임을 바라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역시 총리를 바꾸는 게 좋겠다는 목소리가 한층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다음 달 15일 전후로 선거와 관련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추후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또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최고 70mm 이상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남해상에 있는 2개의 태풍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우리나라 서해상에서 수렴해 마치 굴뚝에서 연기를 피워내듯이 폭탄 비구름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레이더 영상입니다. 한반도 서쪽 해상으로 붉은색과 보라색을 띤 강한 비구름이 지속해 만들어집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뿌릴 수 있는 강력한 비구름입니다. 이런 비구름이 하루 전부터 계속 만들어져 내륙으로 유입됐고 수도권에는 시간당 70mm 이상, 최고 200mm에 육박하는 비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비구름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한 곳에서 모이며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먼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2개의 태풍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호우가 집중된 지난밤 자정 무렵, 지표면에서 1.5km 떨어진 상층의 바람 흐름도를 보면 먼 남해상에 위치한 3호 태풍과 4호 태풍 전면에서 거센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이 포착됩니다. 특히 2개의 수증기 길이 서해상에서 만나는데 그 위치가 산둥반도 부근으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는 곳과 일치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보다는 한 곳에 태풍의 수증기, 기류가 만나 정체하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드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산둥반도 부근에서 마치 굴뚝에서 연기가 나듯 계속해서 새로운 대류구름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멀리 떨어진 태풍들이 북상시킨 기류가, 2 태풍들이 북상시킨 기류가 우리나라 서쪽에서 수렴하며 대류구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해됩니다. 이런 현상은 밤사이 조금 더 이어진 뒤 4호 태풍이 약화하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피론이 상륙하고 약화되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대류구름대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개미가 끌어올리는 아열대곡의 확장이 그다음부터 나타날 겁니다. 때문에 주 후반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북태평양 영향권에 들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3호 태풍 개미도 주 후반 중국 남부에 상륙한 뒤 내륙에서 약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 영향으로 당분간 찜통 더위와 함께 강한 소나기가 공존하는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유튜버 쯔양 공갈 혐의로 유튜버 구재혁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장기화하면서 산사태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에 이어서 충남과 강원에도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밀려든 토사가 집을 덮쳤습니다. 건물 벽은 종잇장처럼 부셔졌고 비닐하우스를 지탱하던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 발생한 피해지만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만 내걸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도 제대로 된 복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장독대가 있어야 할 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치우지 못한 토사가 가득합니다. 충남 서산에 엿새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면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추가로 접수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사태 위험이 커지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겁나 비가 그만 와야 하는데 자꾸 오니까 비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걱정되지. 산 중턱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들이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도로에서는 중장비가 연신 밀려든 흙을 퍼나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또다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잠 한숨도 못 자고 또 태양광에서 토사가 내려올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뛰고서 지금까지 잠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미 많은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국민의힘 변화와 새로운 시대의 민심의 호응을 위하여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당정 관계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전국 운영,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당내 갈등 봉합 등 수많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한동훈 신임 대표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당선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2.84% 득표하셨는데요. 이 정도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사전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거 자세히 잘 안 봐서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신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바꿔보니까 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무겁고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들고 결국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기 위해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명령을 잘 받들고 잘 수행하겠습니다. 네, 혹시 당선이 확정되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별로 특별히 그렇진 않았고요. 제가 7월 요때 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더웠거든요. 제가 그때 당협을 갈 때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주시는데 아이고 너무 더운데 고생하신다는 생각을 굉장히 미안했는데요. 그때 꽉 채워주셨던 어르신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네. 예, 1차 투표에서 과반 넘는 득표를 기록했는데요. 가장 큰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말씀인데요. 우리 당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우리 당원들과 그리고 일반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넓고 강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 공방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로 가야 한다라는 이 전략적인 판단을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달여 선거 전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중에 가장 고민이 깊었던 시기나 혹시 이슈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저는 출마 여부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 출마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는 그냥 앞만 보고 갔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국민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상황도 생기고 그랬었고 그걸 제가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당을 대표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집권 여당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셨는데요. 야권에서는 당장 각종 특검법 같은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조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야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전당대회에 끝나는 거에 맞춰서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억지 협박이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을 방해하거나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그 다음 날 당대표를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겨냥하는 특검을 낸다? 이건 협치를 포기하는 걸로 국민들이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하겠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게 바로 한 대표께서 제안하신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최상병 특검법 추진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 있으신지요? 그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낸 제안이었고 실제로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최상병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나 당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대신 이 민주당이 내고 있는 정략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우리가 진실을 은폐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것을 벗어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돌파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냈던 것이고요. 그 대안을 당에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셨죠. 제가 당대표가 됐으니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초반부터 아주 높은 득표율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연임이 확정된다면 직접 만나보실 계획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정치를 해야 됐다고요. 야당의 중요 정치인들과 만나서 제가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설득당할 만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설득당하고, 이렇게 협치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또 중요 화두였던 게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와 여당 관계 어떻게 설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목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그것이 완전히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목표에 이르기 위한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민주주의가 그 효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산적이고 서로 효율적인 당정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축사를 위해서 전당대회에 참석했는데 대화 좀 나눠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후보로서 악수 정도 하는 상황이어서요.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를 나눴습니다. 혹시 당선 직후에 뭐 축하 연락 받으셨는지요? 제가 이 대통령실과 대통령님께 얼마 전에 앞으로 당과 정이 화합하면서 잘 하겠다라는 취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선 직후에는 아직은 없으셨던 거군요. 아니, 제가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직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어대한 기류 속에 상대 후보의 거센 견제, 또 경쟁 과열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당내 갈등 해소와 화합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대단히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정치인들이시잖아요. 그 상대 후보들이. 우리는 사실 목표가 같습니다. 이 당내 경선 과정에 있었던 어떤 그런 충돌 같은 것은 얼마든지 뒤로 남기고 미래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경륜 있는 정치인들이고요. 저희 모두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뜨겁게 경쟁했던 다른 후보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제가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기반을 만드는 길로 가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리고 좋은 길로 같이 가고 싶습니다. 네, 또 당내 친윤계 의원들과는 또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가요? 우리 당은 어차피 108석의 소수정당이에요. 못 빼고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좋은 정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당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YTN 스튜디오 직접 고맙습니다. 모셔서 말씀 듣는 기회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로 인한 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이후에 검찰 내부에 후폭풍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조사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했던 게 그동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서면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디올백 그 수수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이제 최재형 목사를 만나게 됐고 이후에 뭐 이런 청탁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검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한 지점이고요. 검찰총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좀 입장을 좀 밝혀왔었는데 하지만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경호 문제도 있고 보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이 어쨌든 판단을 내리게 됐는데 좀 이런 것을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1시간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특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전에 대통령 관련된 이제 그 친인척 조사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공개 소환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 김 여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뭔가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뭐 지금 조사 내용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좀 뭔가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한다 하더라도 좀 안보 그리고 이제 경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소환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혀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소환 조사를 하기보다는 좀 비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조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조사 자체가 교착 상태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절충점을 찾아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반드시 특혜인지 성역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까지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보고도 좀 늦게 이루어진 점, 이 점도 이슈입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좀 약간 이제 전임 정부 시절에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때 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이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 추미애 장관이었는데 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지금 현 정권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조사하는 것을 보고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그때는 이제 어쨌든 이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제 보고를 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지금 패싱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 뭐 이게 어쨌든 수사지휘권은 박탈이 됐지만 보고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앙지검장을 질책을 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미 뭐 그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사전 조사 보고는 없었고 사후적으로 어쨌든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도 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과연 허용이 되는 부분인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진상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라고 했던 만큼 그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총장 수사 지휘권이 특정 사건에만 배제되는 게 문제다. 지금 뭐 정권도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안 바뀌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또 회복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구두로 또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뭐 수긍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지휘권이 뭐 박탈이 되어 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보고 체계 자체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여기는 보고를 하는 게 맞고 여기는 보고를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 관련해서는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이제 상황 장애가 해소가 됐을 때는 빠르게 이제 또 복권을 시켜가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은 이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가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결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중앙지검장이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뭔가 이제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비공개로 좀 진행이 되고 했는데 그 조사 과정에 있어가지고 또 뭔가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파악을 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논란이 있으면은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검찰총장이 말을 하는 것은 징계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아니고 예. 정말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진상조사를 실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이 수사팀이 진상조사에 대해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감찰의 사전 단계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사가 뭔가 비위가 있었을 때는 진상조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비위가 이제 적발이 됐을 때는 또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뭔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절차이다 보니까 진상조사를 이미 시작을 했다는 것 단계부터 해서 뭔가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사를 했던 담당 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까지 뭔가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진다 이런 반응도 나타내기도 했거든요.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징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조금 내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수사 중인 검사가 사표를 내기도 했고요. 이 검찰 내부 갈등 계속 장기화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게 좀 이례적인 케이스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후에 이제 회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검찰총장과 이렇게 이제 중앙지검장과의 사이에서 이런 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총장 패싱 논란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게끔 뭔가 그런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서로 이제 절충을 해서 다시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갈등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봉합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얼마 안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그렇게 의문이 되는데, 어제는 거취를 고민하겠다 했지만 오늘은 또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 패싱 이제 보고를 건너뛴 것을 보고 이것이 MB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곰탕 접대를 했던 그 케이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 자주 섞인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때는 뭔가 좀 사퇴를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뉘앙스로 해석이 됐었지만, 일단은 오늘 이제 입장을 밝힌 걸 보면 뭔가 이제 계속해서 임기는 채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 결과에 있어서도 이제 공정하게 어쨌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본인의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김여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국직관 사건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대로 이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결정한다고 이원석 총장이 밝혔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이 총장 패싱 논란과 좀 연관이 있어 보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그때 총장을 패싱을 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그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소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었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원석 총장이 만약에 이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사법부의 이런 이제 판단 자체가 뭔가 정쟁의 소지로 이제 이용될 수가 있어서 이게 검사의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을 또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치주의의 근간도 이제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좀 이제 출석을 하는 게 좀 꺼려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뤄진 만큼 검찰이 조만간 결론을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분석이 되는데 결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뭐 소환 조사까지 이제 이뤄진 만큼 어쨌든 조사를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절차는 이미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제 당시에 뭐 주가 조작에 관여한 그런 공범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뭐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직무 관련성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아마 뭐 조심스럽지만 무혐의 쪽으로 좀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배우 변우석 씨의 과잉 경호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도 비슷한 경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까요? 예, 이 영상을 보면은 경호원들이 여성 팬들을 좀 밀치는, 그리고 좀 거세게 거친 말을 하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어쨌든 경호업체 입장에서는 뭐 팬으로부터 이제 뭐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하는데, 좀 그 조치의 수위 정도가 좀 이제는 좀 선을 좀 넘어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뭔가 밀치는 뭐 이런 유형력 행사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뇌진탕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번 사안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예전에 또 SM 그룹의 이제 NCT에도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있었었고, 어쨌든 이제 각 그룹마다 이렇게 경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좀 안전상의 문제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경호업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좀 재발 방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히 보이그룹 경호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과잉 보호 논란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경호업체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져서 이렇게까지 보호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내세우는 명분 자체는 연예인을 보호하는 게 뭐 우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필요한 수준 내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안전이 보장되는 내에서 이제 본인의 연예인도 보호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경호업체 내부적으로도 좀 지침을 잘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호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경찰하고의 입장에서도 좀 상호 소통을 해서 좀 이런 게 재발 방지를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또 이런 또 팬층이 또 다양한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이제 팬들이 몰리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피해가 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해당 영상 속의 팬은 그 해당 경호원을 고소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했단 말이죠. 형사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물리력의 정도가 이제 신체 상해를 훼손하는 정도까지 이뤘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피해자의 진단 그 주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수가 만약에 또 높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처벌의 정도도 또 중요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뭐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런 연예인의 경호, 과잉 경호 논란이 왜 반복된다고 보시는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다른 뭐 변우석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외에 출국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호업체에서 뭐 항공권을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플래시를 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호업체 내부마다 이렇게 그 연예인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침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경찰도 이 뭔가 항공권을 검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넘어서서 경호업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인권 침해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좀 잘 만들어서 좀 준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중부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는데요. 소나기는 곧 그치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많은 곳에는 80mm 이상, 중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선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며 무척 덥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YTN 올림픽 취재팀도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프랑스와 파리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개선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또 나폴레옹 전쟁 등 프랑스 역사가 깃든 곳이죠. 평소에도 그렇지만 올림픽 개막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파리 시내 주요 관광지마다 경기장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올림픽 개막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그제밤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수단과 기자단을 처음으로 맞는 곳이죠. 공항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배치가 돼서 입국의 편의를 돕고 있고요. 또 경기장과 미디어 센터 등에서도 대회 준비에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 거리엔 이곳 개선문을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마다 수많은 경찰이 배치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도 테러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경비는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내 곳곳의 주요 거리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개막식이 열리는 센강 주변은 사전에 허가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저희가 파리 시내 곳곳을 어제 다녀봤는데요. 이러한 통제 때문에 경찰과 시민들의 마찰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항 자원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Yeah, I think we're doing great for the games. Everything is doing fine. We're well prepared, so I think it's going to be good in the games. I think it will be really beautiful because it's not an ordinary place. So yeah, I think it's going to be so great. 예, 우리 선수단 본진이 파리에 도착을 했죠.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텐데 우리 선수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에 출국을 해서 우리 대표팀 본진 이곳에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부는 파리 외곽에 있는 사전 캠프죠.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을 했고요. 일부 선수들은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을 마쳤습니다. 미리 출국해서 시차 적응을 끝낸 수영의 황선우와 김우민, 또 배드민턴의 안세영 등은 어제 선수촌에 들어왔습니다. 센강에서 열리는 개회식에서 선수들은 배를 타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수를 대표하는 기수로 육상의 우상혁과 또 수영의 김서영 선수가 결정이 됐고요. 미국 대표팀에선 살아있는 농구의 전설이고 이번에 네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동료 선수들의 투표를 통해서 기수로 뽑혔습니다. 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대회 개막식, 센강에서 열린 개막식을 두고 우스갯소리 같았지만 현실이 됐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100년 만에 다시 파리를 찾은 올림픽,
꽤 특별한 올림픽이 될 거라는 기대감 속에 점점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집권 여당을 이끌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며 민심과 싸우지 말고 한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은 운명 공동체라며 하나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한동훈 신임 대표와의 회동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한 갈등 여파가 당정 관계의 변수로 꼽힙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직전 축사를 통해 여당과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거듭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극단적인 여소야대를 이겨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당정이 하나로 단결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조만간 윤 대통령과 한동훈 신임 대표가 함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용산 집무실 오찬 회동 때 두 사람이 창밖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듯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소통의 깊이에 따라 정기회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인간적 관계가 여전히 당정 관계 정립의 변수로 꼽힙니다. 올해 1월 윤한 갈등을 전후로 두 사람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일식 논란 당시 김건희 여사 문자만 봐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역정내 마음이 상했을 거다. 대통령과 한번 통화하는 건 어떠시겠냐는 등 불편한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이미 한 차례 갈등을 겪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나 한 대표가 제안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 등이 충돌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의 입법 폭주 앞에서 원팀이 되는 게 순리라며 전쟁 중에 백가쟁명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한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만큼 원팀을 위한 첫 과제는 신임 당대표와 윤 대통령의 소통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향해 대통령에 절대 복종할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돼 온 윤석열 정부의 방탄부대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혜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장관급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또 모레 본회의를 열고 당론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아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야는 이번 주를 청문회 슈퍼위크로 보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연이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MBC 재직 시절 노조 탄압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이틀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파도 괴담뿐인 이진숙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영화 감독과 배우를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도 70명 넘게 채택됐는데 국민의힘도 야당 공세에 적극 방어전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 옹호하며 민주당의 연이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오히려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불을 놓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자행되었던 민노총 노조의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의 실태를 우리는 낱낱이 고발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도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로 김 여사 모녀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세를 예고한 야당과 탄핵 절차를 우회한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라는 여당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쟁점 법안의 입법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 재표결과 함께 방송사법,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억지와 목리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약속대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경제와 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칠 법안들이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당리 당략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러한 악법들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본회의가 25일에 열리면 최소 다음 달 2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정치가 실종된 국회가 성과 없이 피로감만 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는 광분에 가까운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로 보고 보고 체계에 있는 간부들부터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후 보고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직접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내부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청탁금지법 위반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란 총장의 지시가 오히려 부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반드시 검찰청 소환을 하라는 지시가 오히려 법과 원칙에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검찰총장이 감찰을 운운하는 현실에 내부에선 광분하는 반응까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선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회복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다가 이제와 지휘권을 탓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 내려진 조치는 진상조사가 아닌 파악으로 징계나 감찰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인 만큼 고칠 점을 파악하기 위함일 뿐이고 중앙지검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수사팀 부부장 검사가 된 사표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사팀을 공개 지적했던 이 총장도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검은 우선 김 여사 조사 장소 선정 과정과 조사 사실이 사후 보고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진상을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한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진상 파악에 당장 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장은 오늘 대검에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진상 파악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검사장은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신이 곧바로 진상 파악에 협조하게 되면 수사팀이 동요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검찰 내홍과는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은 확보한 김 여사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계좌주들을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재형 목사와 연락하게 된 건 허수아비 손이라도 잡고 악수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줄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동양 출신이자 부친과 알고 지냈다는 최재형 목사라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직원에게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고 양주 등은 경호 지침에 따라 폐기한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보고받은 게 없는 데다 최 목사가 송출 재개를 청탁했다는 통일TV는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무슨 방송국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받은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는 범행을 공모하는 등 의사 연락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주가 조작에는 모두 91명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사실상 전수조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최 씨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으로까진 처벌하기 어렵다면 관련자들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김 여사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처분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봉책 전공의 수련 시스템으로는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상급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지방 사직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모집 전공의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 보이콧이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며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의 부활이라며 지난주 내내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을 크게 보고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습을 겪은 이후 지난주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더 엄격하게 제한할 거라고 언급하자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관세 인상과 동시에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가 완화되면 내수가 주력인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거라는 전망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8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잠시뿐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 집권 1기를 연상케 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2024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전략이 장기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트레이드는 성과를 냈을까요? 지난 2016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두고 한 달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상승폭이 대형주 주가보다 두드러졌지만은 트럼프 집권 4년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대형주가 강세였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증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하락에 질렸던 주식시장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장을 간신히 벗어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크게 빠졌던 반도체주와 자동차 관련 종목이 반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이후 처음 열린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대형 기술주가 반등했고 에너지와 헬스케어 종목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피격 이후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관련주에 투자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춤한 결과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 사퇴 그리고 해리스 부상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IT가 좋게 되면 지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은 흐름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장세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보면 경제와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양당의 공약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해 가거든요.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이에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장을 초청해 주요 시책을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전남 장흥편입니다. 장흥은 광화문 정남쪽에 있다고 해서 정남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장흥에서는 오는 토요일 한여름을 대표하는 물축제가 시작됩니다. 김성 군수를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정구호로 어머니 품 장흥을 내거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독특하죠. 어머니 품 장은 말 그대로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그런 환경 속에서 장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발길 닿는 데가 모두가 다 정겹고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다. 두 번째는 이 현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산업화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치유와 힐링이 필요하다. 예. 우리 장은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치유와 힐링의 어떤 메카 그리고 LGC의 고장이기 때문에 좀 현대인들이 지친 심신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장군의 군장의 철학이 유일함, 독특함, 차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장군의 슬로건 자체가 좀 더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에서도 어디도 매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품 장을 통해서 장의 이미지를 좀 브랜딩해서 장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자 어머니품 장을 슬로건을 내걸게 됐습니다. 예, 나흘 앞으로 다가온 여름축제, 물축제도 왠지 독특하고 차별화될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정남진 장 물축제는 탐진 장댐이 있습니다. 장댐에서 흐르는 탐진강 흐르는 물이 7수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17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17회째를 맡는 정남진 장 물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탐진 강변하고 펜백스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이 정남진 장 물축제의 올 17회째의 슬로건은 올수 좋다 신나는 장 물축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요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말 그대로 살수대책 거리 퍼레이드, 그 다음에 지상 최대의 물싸움,
그다음에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그리고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워터락 풀파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세 가지 정도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보다 좀 젊어진 축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장애물 축제를 이제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좀 도전하는 세계화로 도전하는 축제다. 그리고 장에 대한 물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축제로 좀 꾸몄습니다. 네, 축제하면 또 먹을거리를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남도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참 많죠. 네, 그렇죠. 장하면 대표적으로 장의 특산물을 융복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장 한우 삼합입니다. 장의 특산품은 이제 장의 한우하고 표고버섯 그리고 이제 키조개 이 세 가지를 그 아문 그 토요시장 가서 이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융복합해 가지고 구워 먹으면 최고의 어떤 맛을 궁합을 내는 곳인데요.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요시장과 더불어서 어떤 우리 토요시장을 어떤 우리 장의 어떤 관광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었던 것이 한우의 삼합이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장의 된장물회가 또 유명합니다. 된장물회는 이제 잘 익은 열무김치에다가 그 된장을 풀어가지고 그 싱싱한 회하고 야채를 섞어서 먹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데 관광객이나 지역민들이 여름이 되면 가장 인기 좋은 것이 지금 또 된장물회가 우리 장에 대표적으로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입니다. 장흥에 가면 된장 물회 꼭 먹어봐야겠어요. 꼭 먹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물회하고 틀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국립 장흥 호국원, 그러니까 전남의 첫 국립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시 협약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전국에 호국원이 다 있는데요. 유일한이 이제 광주 전남에 호국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너무나 불편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해서 국가보훈부로부터 장에다 유치하는 걸 결정이 됐습니다. 497억 원 규모로 설립이 되는데요. 전액 국비로 설립이 되고 여기에는 약 2만 기의 어떤 봉안시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현충탑, 현충관, 그리고 관리동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게 호국원이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완공이 되면요. 이 학생들이라든가 유가족, 보훈단체들이 약 50만 명이 다녀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50만 명 정도가 다녀가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호국원을 이제까지는 단순히 모든 호국원이 추모의 공간이었는데 이 추모의 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일반인들도 거기에 찾아와서 휴식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지금 구성할 그런 꾸며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호국원 외에도 또 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유치하셨다면서요? 특히 이제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장군의 어떤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썼던 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군단이다 보니까 인구들은 감소해 가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져 가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만 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책 사업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국도비 사업을 이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국립호국원 외에 저희들이 500억 규모의 청관산 허그벨트 사업을 유치를 했고 그리고 이게 우리 전남 국민안전체험관을 520억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전남 장애가 소방본부가 있는데요. 소방본부, 소방교육대, 그다음에 특수구조대 있는데 그동안에 항상 이제 부족한 게 이런 어떤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전남 국민안전 체험관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안전에 대한 장하면 안전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안전의 어떤 메카로 어떤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임야가 한 68% 정도 되는데 그 산림에서 나온 자원들을 임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임가공 시설 단지를 공장을 200억 규모에 유치해서 이런 여러 가지 큰 국책 사업들이 우리 앞으로 장군의
인구의 어떤 감소를 좀 방지해주고 또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흥은 청정 갯벌 특구이기 때문에 무산김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 김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산물 수출에서 좀 힘을 쏟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김 하면 우리가 검반도체로 할 정도로 수출 우리나라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벌써 예. 1조 2천. 우리 장은 말 그대로 2008년도부터 이 산을 쓰지 않는 김을 생산하겠다 해가지고 어민들이 무산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의 유기산을 쓰는데 유일한 이 장만 산을 쓰지 않는 김을 생산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일한 김이 이제 무산김인데 예.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무산김 선포식을 해서 이번에 올해 저희들이 국제해조류 유기농 인증센터를 ASC, MSC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장김은 국내 최초로 ASC, MSC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할 때 이런 검역이라든가 이런 통과 절차에서 굉장히 까다롭지 않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서 수출의 어떤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 또 올해 저희들이 무산김이 우리 장흥 지역이 이제 김산업진흥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 무산김, 이 김산업진흥 지역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 친환경 유기농 어떤 양식 면적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가공 공장 시설을 좀 현대화해서 앞으로 무산김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수출 효자 품목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 장흥고는 표고버섯이나 아르미니 쌀 같은 거를 좀 수출 품목을 다양화해서 앞으로 수출로 인해서 잘 사는 장흥을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겹고 또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장흥에 관해서 군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중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낮부터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하수구나 배수로 등 주변 시설물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더위의 기세는 더 강해지겠습니다. 네,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대전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올라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수박이 생각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수박은 더위를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와 성인병 예방 등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틈틈이 챙겨 드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혹시 수박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우선 수박을 두드렸을 때 통통하고 청명한 소리가 나는 것이 잘 익은 수박이고요. 껍질에서 윤이 나고 줄무늬가 고르고 진한 것이 역시 잘 익은 수박입니다. 마지막으로 줄기의 반대편에 위치한 배꼽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고르시면 맛있게 수박을 드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